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어머머머머머. 야,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와, 충성맹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뭐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지금?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야는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단이 50년 넘는 것은 이건 수치다. 그래서 50주년인 1995년을 기한으로 해서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지역당이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할 것은 공작이 아니에요. 공작 사건이 아니고 실제 북한이 우리 쪽에 침투했던 실제 간첩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대선판을 인접해서 발각이 된 거죠. 자, 이게 저 판결문을 봤거든요. 옛날 판결문을 다 찾아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부지역당 당원들이 첫 번째, 난수표로 북한이랑 통신을 했어요. 두 번째, 북한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직파 고정 간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직파 고정 간첩들이 은밀하게 산속에 묻어놓은 공작물, 드보크라는 것을 이 중부지역당 당원들이 파헤쳐요. 세 번째, 그 북한 공작원들이 묻어놓은 게 뭐냐라고 봤는데 실탄이 장전된 권총, 실제 가능한 수류탄. 그런데 그때 당시 북한 간첩들이 발각됐을 때 자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약 앰플, 청산가리 앰플까지 산속에 묻힌 채 이제 발견이 됐죠. 무장공비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무기들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사용받았던 거고 이 대선판에 벌어진 이 사건을 양 캠프에서 서로에 대한 공세와 맞공세를 활용했던 거죠. 이게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근희라는 인물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네. 당시 이제 그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 캠프에 사무 보조로 들어가요. 뭐 이렇게 뭐 큰 직책은 아니어서 사무 보조라는 건 뭐 이렇게 복사 좀 하고 보좌관이 아니라. 보좌관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의 국방비서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92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이 정보를 빼내요. 어머. 2급 비밀이에요. 어머. 2급 비밀. 이걸 빼내가지고 중부 지역당에게 넘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가 북한까지 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로 이근희 씨는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는 것은 팩트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지금 이 사무보존이 2급 비밀까지 넘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사무보조원 이근희 씨 사건은 아주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북한 간첩이 대선판 흔들려고 했다라는 주인공은 이근 씨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한 이거 거야? 해프닝으로 끝나요, 사실. 왜 그리고 사실은 팩트만 말하면 중부지역당이라는 간첩 조직은 실체해요. 그리고 이근희 씨가 석연치 않은 자료를 외부로 빼내서 그게 중부지역당으로 흘러간 것 또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사무보조원 한 명이 그걸 빼냈다고 김대중 당시 후보를 뭐 북한 간첩과 연루됐다라고 보는 시선은 상식적이지 않죠.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해명하면 그만인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근희는 중부지역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근희가 넘겼다는 기밀 자료가 사실은 이미 언론에 한번 공개가 됐었던 거고 따지고 보면 92년도 국방 예산 아니에요. 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예민한 국가 기밀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네.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잠수함이 셔틀이야? 마을버스? 진짜 스쿨버스. 뭐 연락하면 들려와? 왜냐면 간단하다고요 이게? 분명히 목적이 거다. 있었어요.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와. 대다.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네. 임수경 대학생. 맞아.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창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품은 온 교리를 안아주는 위대한 어버이 품이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뭐?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고정 간첩들하고 이제 접선할 때 네. 서로 마패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맞아. 이렇게 이 사인 목걸이를 실제 목걸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 썼던, 실제로? 네, 실제로 그걸 그대로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걸로. 아니, 그- 암호로 서로 소통하기에는 너무 흔한 목걸이 아닌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뭐 길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이제 박세현 그 기자님이 받은 게 뒤에 숫자가 216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서 있어. 네, 강명선줄, 김정일 2월 16일. 승리를 여기다가 써서 이제 같이 서로 알아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이거 말고도 반지도 이렇게 두 개 갈라지는 걸 하나씩 줬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쪽에는 한, 다른 한쪽에는 별. 아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합치면 한별을 이렇게 한별이라는 우리 네, 한별이 뭐 의미가 있어? 한별이라는 게 김일성 얘기하는 거예요? 임성 하나에 별이 하나 그래서 목걸이랑 그 두 개로 된 반지까지 껴서 이렇게 줬대. 화영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적발이 됐을까요?
근데 당시 정치권이랑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진짜 엄청 파장이 컸어요. 지금 1990년도 비운의 정당인 민중당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온 게 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 네. 창당 민중당 창당 멤버였고요. 네. 허경영 총재도 이 민중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민중당이 만들어질 때 이 중부 지역당이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커지면서 당시 대선판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단은 안기부는 민중당이랑 네. 중부 지역당이랑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서로 별 연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네. 민중당과 중부 지역당은. 근데 안기부에서는 이 중부 지역당 존재를 몰랐어요. 당시에는. 민중당만 알았어. 그러니까 민중당이 재하 인사들이 이제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꾸미는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출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돈을 모아드는 거예요. 민중당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안기부가 저 돈이 약간 뭐가 구린내가 난다.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안기부의 목표는 당시 이제 민중당의 실질적인 그 총책이었던 김낙중 씨라고 있어요. 김낙중이를 캐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캤어. 캐다 보니까 황인호라는 인물이 나왔네. 또 등장했어요. 저 인간도 분명히 이 민중당 사건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북부경찰서 앞에서 불신검문에 걸린 거예요. 황인호 씨가. 안기부 이 요원들한테 저기 잠깐만 신분증 좀 달라고. 보니까 황인호잖아요. 황인호 맞다. 거기서 이제 육탄전을 벌인 거지. 뭐하나 이거! 와! 시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단 그래가지고 안기부 요원에게 납치가 된다. 납치하기보단 잡혀가지고 남산으로 끌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기부 이 요원들은 이 황인호와 이제 민중당이랑 엮으려고 했어요. 네네네. 불나고 김낙중이랑 무슨 관계냐고. 황인호 씨는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 민중당이랑. 난 관계가 없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김낙중과 민중당이랑 무슨 관계냐고. 울다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뭘? 솔직히 나는 민중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선노동당 오마이갓. 중부 지역당이란 그 조직의 총책이다. 이거 간첩 맞아? 왜 그래?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야, 멘탈이 너무 약해. 이거 잘 생각해봐. 너 빵 훔쳤지 했는데 아니 저기서 사람 죽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그런데도 북한까지 가서 이거 공작금까지 받았어요. 이거 죄가 더 커. 그렇지. 아니, 억울한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래.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진실을 말해. 이거 지하당이잖아. 근데 민중당 합법정당이거든요. 날 뭘로 보는 거야? 허지웅은 뭐야? 나는 무조건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아니 나 너무 억울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저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만 대접을 말이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뭐냐 합법정당에 들어가는데 그냥 쑥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지하 조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런 건데. 아니 내가 민중당이라니 조선노동당이고 이런 거고 보통 이제 포섭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종류는 뭐냐면 정말 북한하고 관계없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주의자들이 있어.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 낭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한 부류는 이제 이념적인 사람이지. 정말로 북한의 주도하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이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환상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함을 탔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김영환 잠수함 타고 갔다 왔죠. 두 번째는 이 황인호 잠수함 타고 갔다 왔죠. 가서 딱 봤는데 아닌 거야 북한이. 자기들이 딱 보니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건 이상 사회가 아니다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겨냥을 해버리거든. 네. 황인호도 실제로는 이 사건 체포되기 2달 전에 이미 중부 지역당을 해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 자백을 했느냐라는 네. 그 심리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나 근데 허 작가 허지웅 나는 걱정이 나 아까 얼마나 인망가 오늘 여러분 봐주세요 했는데 아까 그 사무보조원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 대선을 흔든 사람이면 나 진짜 오늘 할 거예요. 이게 주인공입니까? 그래서 지금 간첩이 황인호가 아니에요. 자, 이만금을 뭘로 보고 또 애석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호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우리 대선판을 흔들려던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 오늘 진짜 헷갈리네요. 와 이거 무슨 너간보야? 너가 너의 간첩을 보여줘. 간첩이 뭐야? 야, 위로, 이선실. 오 마이 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대.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아니 삐시 뭔 있어.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간첩이었죠.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그 이름만 해도 대리님으로 좀 안경 쓰시는 거 보니까 남은희 선생님 같이 그냥 너무 포근하게 그냥 아, 그럴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좀 정감 가는 인상의 할머니이신데 하긴 워낙에 그렇게 자상하고 너그러워. 어르신들도 이렇게 간첩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사는 사람은 나이, 학력, 직업이 무관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제 필요한 위치에 넣어야 돼가지고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어린아이도 되고 이제 막 갖다 쓰거든요. 근데 영화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어느 날 그 이제 집에 앉아서 뜨개질하던 여자예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침투된 간첩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네. 한순간에 간첩으로 발탁이 돼요. 서로 스파이를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아줌마였거든요. 진짜 동네 그 뻐구리 파마하고 다니는 아줌마가 한순간에 13년 동안 고정 간첩으로 대박이다. 난파 간첩이 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지하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망책으로 있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렇게 이걸로 얼마나 찔렀겠어. 왜냐하면 진짜 여자들이 던질 수 있는 거 다 무기예요. 접시 있잖아요. 접시. 접시도 던지거든요. 접시를 던지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엄마도 간첩이라고. 접시를 던질 줄 알면 다 간첩이라는 겁니까? 네, 접시를 이렇게 던지는데 사람 제일 그 약한 부위가 그 발 뒤축여 인대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예, 아킬레스건. 거기를 맞춘다고 예, 오 진짜요.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는 남한 출신으로 북한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정 간첩이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뭐냐면 뭐 말을 배울 필요도 없고 지리도 더 잘 알고 하니까 남쪽 출신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옆집에 미장원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평범한 동네 미장원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뭐 고데기도 말아주시고 뭐 이런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이제 미장원에 팍 치고 들어오더니 그 할머니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어린 남자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왜 할머니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고정 간첩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미용실 할머니가. 와, 쌍꺼풀 했다고 잡혀간 게 아니라.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고 싶다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예,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족술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칼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휘. 저 할머니가? 네, 칼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실 것 같은데.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 좋아해. 아니 근데 이명수 대표님. 예. 아니 이거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정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이선실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남한에 전파하고 그 전파된 사람들로 조직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뭐 지하교회처럼 이런 전도사님이구나. 김일성의 사상, 주체 사상을 남선 인민들에게 전파하고 개척 간첩.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들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이 세를 확장시키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허. 아니, 저런 사람들 가끔 있었어. 그 가게 앞에서 그렇지. 뭐 북한이 잘 산대더라. 김일성이 사실은 뭐 혹업대더라. 혹업대더라.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이런 얘기 괜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저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진짜 간첩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첩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예쁘장하고 뭔가 뭐 이런 칼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애기 엄마로 위장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애기를. 신은이처럼 순한 얼굴.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갓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자기 애기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애기도 근데 소름이야. 그게 이제 하나원의 그 탈북자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기서 조사받다가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 못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와, 애기 안고 들어오는 거는 진짜 한수겠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이 서열 22면은 굉장히 좀 높은 서열 아니에요? 거의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 서열들을 나눠서.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고위 직책을 맡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파 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양성소에 이분이 가끔 왔었는데 이분이 한 번 올 때마다 거기가 그 약간 뭐 군대에서 군단장님이나 대대장님 온다는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난파를 3번 정도 한 그 공을 가지고 이 서열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다 인정을 받아서 올라갔고 이걸 그 칼기 폭발을 한 김현희 씨가 증언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있을 때 이분이 올 때면 그 간첩 양성소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확실한 인물이네. 네, 그런 증언도 하게 됐어요. 야, 아니 사실 뭐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어. 어머머머.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탕방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한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외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이선실 할머니가 딱 봐도 진짜 한 바가지만큼의 쌀을 좀 주세요 하면 두 바가지씩 줄 것 같고 막 이런 정말 인자한 할머니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을 때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그 간첩이 되기 위해서 생리를 몇 개 정도 자기 손으로 더 들어 뽑았다고 보이게 하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아니 이렇게 평범한 모습들도 사실 다 계산된 모습들이잖아요. 이 동네 할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해가지고 결국 대선까지. 그렇지. 흔들어.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안기부는 이 이선실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그것 수가 때문에 있어? 굉장히 그 스크래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갔는데 황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 뭐라고 할까 제도권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내가 꿈꿔왔던 지하 조직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자꾸 나를 지금 이 민중당과 같은 이 제도권 정당과 엮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 시키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난 중부지역당 서식이라고. 잠살 타봤어? 아니 자꾸 날 민중당이랑 엮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발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백을. 만약에 이제 황인호 씨가 그 자백을 안 했다고 하면은 묻힐 뻔했는데 황인호 씨가 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해가지고 수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저는 그거야. 박성 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아니 이 당에다 막 돈도 내고 이런 사람이면 안기부에서 거기 체크 안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 별별 당을 야당 뭐 다 맨날 가서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쪽 제야권에서는 그냥 이분이 여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렇겠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많잖아요 거기. 예. 뭐냐면 민가협이야. 구속된 아들이 구속된 엄마들. 내가 이제 할머니들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고 그 중에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게 보급부쟁이거든. 우리 어떤 소규모 정당 운동 하려면 그래야죠. 지금도 뭐 카드빚 내가지고 선거 때마다 돈 내고. 도와준다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뭐 돈줄이 하나가 있는 건지 뭐 이 돈으로 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없고. 이 자금 가지고는 당 하나 못 만들지.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기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밝혀진 다음에는 그 제야권에서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 먹었지. 그 할머니가 안기부에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관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단서도 없이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몰랐어요.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70 되려나? 머리 반이 다 희끗했으니까요. 키도 155cm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체격이 좀 왜소했어요. 저는 그분 집에 가본 적은 없어서 거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디 산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그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야, 나도 기억이 안 나. 저거 파출소에 종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12시 32분 김, 박 뭐 이렇게 쌓이는 거. 했다고. 야, 그래서 제가 당시 증거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실 동네에서도 예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다. 네, 지금 요즘 많이 못 봤는데 요 순찰함만 찾아도 사실 거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많지 않았거든요. 귀엽다. 근데 그 동네에 저게 있고 2층 집이야. 그러면 상당히 좁혀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씀하셨던 거는 찾기 힘들어서 일단 그 수사팀이 황인호를 대동을 해서 현장에 갔어요. 네가 한번 할머니가 저 2층 집이 우리 집이야라고 한번 했기 때문에 너 분명 기억나잖아. 그 기억을 더듬어봐. 그래서 그 동네를 계속 같이 걸었어요. 할머니랑 황인호가 같이 걸었던 길을 수사팀과 함께 그대로 걸었는데 잘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지. 네, 2년이 지나기도 했고 또 황인호가 그 대방역 근처는 또 처음이었어서 더욱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순찰함. 그러니까 늘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랜덤하게 바꿔요. 왜냐하면 순찰을 제대로 돌기 위해서. 왜냐하면 맨날 같은 데를 돌면 동선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랜덤하게 바꿨으니까 순찰함이 붙어 있었다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두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집집마다 안기부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혹시 여기 가난한 모녀가 사냐고. 대방동 뭐 개발이 잘 안 돼 있다고 욕하는 왜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요? 모든 문은 다 그런 소리 하네. 문집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되게 저개발 지역이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70대에 모녀 사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대방동과 장승배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는 토백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고 이사가 나가고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그래서 옆집에 혹시 누가 사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기부 직원은 계속 대방동 장승배기를 뺑뺑뺑뺑 하루 종일 돌았다고 하죠 여기는. 성과도 없이. 아니 그럼 혹시 황인호가 이선 씨를 숨겨주려고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나요? 안기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방동과 장승배기를 뺑뺑뺑 돌다가 자기들도 화가 나겠죠. 야, 황인호도 앉아보라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리가 없는데. 나는 안기부 요원이고 여기는 안기부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때 황인호의 한마디로 수사가 또 완전히. 야, 그래. 그 그럴 알았어. 내용 보시죠. 대방동 근처는 확실하다니까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 잘 나온다고 볼펜을 하나 줬어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지금 황인호가 이야기한 저 대방 사우나 볼펜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 사우나. 예. 이런 식으로 볼펜에 사우나 개업 아마 할 때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는 이 볼펜을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목욕탕에서 이렇게 볼펜을 돌리는 일은 잘 없으니까 목욕탕을 특정하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방 사우나라고 적혀 있는 볼펜을 가지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어떻게 찾아? 대방 사우나.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로 찾는 거예요. 고생하셨다.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안기부 직원이 볼펜에는 대방 사우나라고 새겼지만 간판에는 대방 목욕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기부 직원의 나름 촉인 거죠.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혹시 맞네.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안기부 요원들이 물어가서 대방동 이 사우나를 특정을 한 거죠. 자,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우나인 거지. 이선실이 쓰는 사우나인 거지. 그렇지. 거기 와서 한 번은 와서 쓸 거냐. 어쨌든 이 주변에 만약에 2층 집이 있고 모녀가 살고 있고 그곳이 이선실 집이라면 대박인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도 또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선실 할머니가 자주 가는 목욕탕은 아니지만 이선실 할머니와 같이 만난 간첩이 건넨 볼펜에 쓰여 있는 목욕탕이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발품을 팔았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목욕탕 근처에 주택가가 완전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발품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할머니 아세요? 이런 인상착의를 한 할머니 아니냐고 물어보고 다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어머. 혹시 키 작고 반백에 금태 안경 쓰지 않아요? 저 집에 형편이 어려운 모녀가 새들어 살고 있어요. 어머머머. 찾았다. 똑같잖아요. 그러네. 황인호가 얘기한 그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여자가 가리킨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앞서 아까 결정적인 단서 뭐였죠? 초록색 방범 순찰. 있어. 결정적인 단서. 그냥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이선실 나와라! 금태를 끼고 반백의 할머니 이런 인상착의 할머니가 여기 있지요.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뭐야? 아유 그런 할머니가 여기 사셨는데 2년 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어요. 뭐예요? 2년 전에 강원도에 기도원 갔다고? 그럼 연락은 되십니까? 우리도 정말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싸다.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럼 이선실 맞죠? 에? 이선실이라니요? 그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 제일교포라고요? 아니 신순녀 아예 다른 성까지 다르네. 자, 같은 시가 안기부의 또 다른 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중부 지역당의 다른 연루자를 담당하는 팀이었어요. 야, 이 사람 내가 조사하다가 이 사람 수첩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 나왔어. 신순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신순녀 전화번호가 있어. 근데 관할국이 노량진이네. 너네 그 노량진 근처 대방동 그 근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야야야야야, 이 전화번호 한번 알아봐봐. 하고 다른 팀에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설치된 집 전화 주소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안기부가 쳐들어간 그 집 주소였어요. 염 잡았네. 자, 그래서 안기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죠. 대방동 동사무소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전산에 신순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신순녀의 주민등록증을 안기부가 떼옵니다. 사진이 나오죠. 신순녀라는 이름도 나오죠. 생년월일도 나오죠. 주민등록 번호도 나오죠. 민증을 가져온 거예요. 황인호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 사진을 내밀어요. 야, 황인호, 혹시 네가 봤던 이선실이 이 사람이야? 황인호의 대답. 맞아요. 근데 소름이다. 자, 북한 간첩 이선실과 똑같은 행적을 남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신순녀입니다. 순녀. 지금부터 스릴러 영화 뺨치는 이선실과 신순녀 사이에 거대한 내막이 밝혀지게 됩니다. 신순녀는 전북 완주 출신의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완주요? 전북 완주 출신인데 해방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1960년도에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동참해서 만경봉호를 타고 북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제일 교포였네. 저 유명한 맞아요. 만경봉.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선실이 신순녀가 됩니다. 그렇구나. 명의를. 그래서 이선실이 신순녀의 인생 A부터 Z까지 모두 흡수해서 대박이다. 신순녀의 일생을 자신에게 복붙. 이선실은 그냥 그 순간 신순녀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 그 간첩기관 양성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째퍼 명의 쓰는 거, 재미 명의 쓰는 거, 재중 명의 쓰는 거. 뭐 썬킴 막 이런 걸로. 네, 그런 걸로 써요. 그래서 중국에 나갔던 그 모든 경제 간첩들도 다 그 중국 그 제중, 그러니까 조선족 그런 신분으로 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냐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 성문화까지 다 가르쳐줘요. 성문화? 예. 성문화요. 취향까지 다 가르쳐줘요. 싹 다 가르쳐. 저는 어떻게 신순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이 가능하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선실이 신순녀의 인생을 딱 흡수한 거 아닙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 상태로 일본으로 밀양을 해요. 그다음에 일본의 오사카의 한 항구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실 북송됐던 그 신순녀다라고 자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신순녀가 북송되던 신순녀가 돌아온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회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교포야. 근데 1970년대 후반부터 뭐가 있었냐?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을 방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돌아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들어가요. 제주도요? 네. 완벽하다. 이 신순녀의 그 친언니가 있었어요. 친언니를 신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선실이 찾아가요. 둘은 7살 때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선실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신순녀의 그런 그 캐릭터를 다 흡수한 상태지 않습니까? 빙의한 상태. 그러니까 찾아가서 언니! 7살에 헤어졌던 내가 순녀야? 네가? 그러면서 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언니 내가 몇 살 때 내가 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거 했잖아. 어디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언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헤어졌던 순녀가 맞구나. 그렇지. 왜냐면 3, 40년이 흘러버렸거든. 그러니까요. 아이고 혹시 너 주민등록증 있니? 언니 나 내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내가 발급시켜줄게. 가자. 해서 지금 신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선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이걸 나머지 친척이 믿어? 얘 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 신순녀 이제 이선실이 이제 그 신순녀 친언니 가족들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던 또 다른 고첩이죠. 고정간첩에게 또 이런 유언 아닌 유언을 한 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이선실이 아니라 또 본명이 아니라 그 신순녀로 장례를 해주고 또 돈이 있는 거 우리 또 우리 유가족들한테 다 써라. 이런 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쓰래. 신순녀의 정체를 신순녀의 친언니도 속았고 신순녀의 조카들도 속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히 숨길 수 있는 거짓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순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기부가 또 이들을 찾아냅니다. 안기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왜냐? 그때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진짜 신순녀의 딸이 있었어요. 진짜 딸이요? 신순녀의 동생이 있었어요. 딸에게 이선실의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라고 하자 진짜 신순녀의 딸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이 불쌍한 가짜 신순녀요? 어머머, 무슨 말이지? 알고 있어? 뭐야? 와, 소름 돋는다. 딸과 동생은 불쌍한 가짜 신순녀 이선실이 가짜로 신순녀 행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私のお父さんお母さんの写真を持ってしてで
私が新春女ですとあなたの姉さんですと私の主にと同じ名前だし年も一緒だって言うけどなんでっていう感じだけども普段私はもう神戸帰ってきたし。이선실의 가족에게 찾아온 다음에 저 가짜 신순녀를 어떻게 하지? 가족 회의를 열었대요. 가짜인지 알았던 거예요. 어머나 이거 뭐냐? 야, 이게 어떡하냐? 가짜인지 알았던 거예요. 민망하다.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 밀항을 했다고 하고 어쨌거나 같은 피를 난 한 민족이니까 아버지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누나인 척하는 걸 보니까 측은했대요. 불쌍해서. 어차피 우리가 누나라고 잠깐 보면 쳐도, 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입 닫고 있읍시다. 그리고 저 선물도 사왔을 테고. 비싼 걸로. 알려진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당시 안기부의 썰에 따르면 신순녀의 가족들도 이선실에게 포섭된 거 아닌가. 네? 공작금을 받고 너 우리 가족인 척 해줘. 해줘라고.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신순녀의 가족들 신성복도 일본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공작금을 받으면 그게 마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가족이 조총련계지. 조총련계였어요. 그냥 망령복을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야. 2년 전 거야? 1990년에 평양에 갔는데 못 타고 간 줄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갔어요? 또 누워갔어? 바닷물 찌면서 야 이거 뭐 뻥이야 뭐야? 부르면 와. 헐택시. 아니 그러니까 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대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옆집 그룹부 말던 할머니가 간첩이었던 것 같이 1997년 한여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층 연립주택에 한 신혼부부 인척을 한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바로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였다고 믿으시겠어요? 야, 신혼부부가. 실제로 북한이 키워낸 부부 간첩이었던 거죠. 10년간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정해준 사람과 강제 결혼합니다. 실제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위장하라고 북한이 지령을 내린 부부 간첩인데 과연 이 부부 간첩을 만든 김정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뭐예요? 뭘 정보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남편의 이름은 최정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그 사람은 강연정이라는 사람인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에 4학년 때 이제 간첩에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아내 강연정 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첩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이제 간첩 교육을 받은 또 아버지가 인민군 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벽한 그런 부부 간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990년 11월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던 중 두 사람 결혼하라는 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2년 만에 아들도 낳았는데요. 근데 이름을 남혁이라고 지어요. 근데 남혁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남혁? 남혁. 금혁, 남혁. 남로당. 남로당. 혁대? 바로 남조선 혁명. 이름 거창하네. 그 금혁이는 금방현명이야. 오, 괜찮은데요? 괜찮다. 자, 어쨌든 23살 그리고 18살 이 정말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간첩으로 뽑히고 억지로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조국의 명령을 받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둘이 살아라 하면 무조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당에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중앙당 옥과라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다가 김정일이 아끼는 뭐 호위 총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할 때쯤에 또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꾼이네 아주. 아니 그럼 이 부부들은 그럼 어떤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아, 이 이제 부부 간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부부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예, 부부 전투원들을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전투원들을 많이 양성시키라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부를 이제 내보냈을 때 한 명이 이제 하다가 죽어도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이렇게 감시가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정남 강연정 부부도 이런 경우를 이제 코스를 밟아서 부부 전투원이 됐는데요. 6회 훈련 뭐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산에 둘이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먹고 알아서 살아나면 데려가고 죽으면 그냥 땡. 이런 쪽. 우에는 되게 돈독해지겠다. 그다음 더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제 훈련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나 뉴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우리 이제 운동 때 운동권 시절에 네네. 나도 이제 임무를 받았거든. 유인물이라는 임무를 받았어. 아니 우리 이제 운동권에서 그때 뭘 했냐면은 여자 후배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둘이서 연인 행세를 하는 거지. 연인 행세를 해가지고 인천에 이제 공단에 거기 첫날에 가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초소들이 어디 있는가 보고 다음날 유인물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렸거든. 근데 그때 이제 묘했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잖아. 너무 좋은 기억,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다. 자, 부부 의사도 아니고 부부 교사도 아니고 상상도 못할 부부 간첩.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은 그들은 1997년 8월 드디어 남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97년 8월 2일 밤 11시경 거제도 앞 봉해상에서 반잠수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남녀 한 쌍이 특수 잠수 장비, 전문용어로 잠수복이라고 하죠. 그걸 입고 입수를 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수영을 해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을 타고 거제도 앞바다까지 왔는데 왜 우리 해군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게 못 봤어요? 안 보였나? 그때 거제도 해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선박들을 탐지하는 레이더 기지가 있었대요. 그럼 잡아야지. 그런데 이 잠수함에다가 얘들이 이제 스텔스 물질을 발라놔. 오류를 당시의 기술로는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7년인데? 네. IF라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못 쏴가지고. 간첩 맞아. 봐봐, 순간순간 바뀌니까.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 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가 내렸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권총 2자루, 그다음에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그때 당시 3천만 원. IMF 3천만 원? IMF 3천만 원. 아파트 그리고 값인데? 대한민국 때인데. 주민등록증과 경찰 신분증까지. 위조겠죠? 위조.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이 10년이나 빡세게 훈련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북한에서 엄청난 임무를 줬겠네요? 이 자리에서 공개할까요? 아시죠? 반에서 제일 어떤 임무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슈퍼 옥수수 씨앗을 가져와라. 얘 국립점이야?
뭐야? 아니 그냥 달라 그러지. 근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옥수수 박사라고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경북대학교의 김순건 박사님. 이 김순건 옥수수 씨를 심으면 수확량이 2배예요. 당시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나. 슈퍼 옥수수. 최근까지도 간첩 파견할 만하다, 야. 그래. 그런데 그때 재밌었던 건 그때 당시에 김순건 박사 개발했던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였어요. 이게 좀 서글픈 건데 북한은 그때 당시에 식량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료가 어딨어. 사람용과 사료용을 구분한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일단 사료용이라도 갖고 와서 심어서 경장량 2배, 3배, 4배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농작물에 관련된 권리를 어마어마하게 세계가 전쟁할 때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해외 다국적 기업에 팔리고 지금도 고추 먹으려면 청양고추 먹으려면 외국에 로열티 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 그 북한은 고난행군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북한에 있었고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생겼었냐면 소토지밭이 생겼습니다. 소토지밭? 소토지밭이요. 그러니까 배급을 타던 사람들이 고난행군이 되면서 배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자를 한 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전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산에 다 그냥 나무가 없기 시작하고 그게 시작이라고 보면 그게 원인이죠. 그럼에도 그때 당시 그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이 10년 동안 훈련시킨 간첩을 북한에서 그 한국에 그 종자를 가져오라 얼마큼 그때 당시 고난행군이 심각했는가, 식량난이 심각했는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임무는 뭐였나요? 두 번째 임무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만감의 시크릿 코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미션, 간첩 부부에게 배신자 황장엽이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알아와. 끔찍해. 그래서 그때 경호원님 오셔가지고 그때 안 들키게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가. 그래서 안가를 둔 거죠, 우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황장엽 선생님의 근접 경호를 했었고요. 안가라는 곳은 따님도 몰랐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아무도 몰랐죠. 거기는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가오기 때문에 노출될 겁니다. 또 다음 임무. 세 번째 미션도 황당해요. 뭐예요? 남조선의 버스 운행표, 비행기 시간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자 주민 등록증을 가져와라. 이거는 시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쓰던 교통 시스템이 다 사회주의적이라 굉장히 낙후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당시 국내 비행장 생기기 시작하고 막 고속열차가 생기고 정말 교통이 정말 완벽하게 깔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저러한 교통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철도에 대한 시간표는 유사시에 철도 하나하나 폭파시키면 사실은 마비가 될 나도 그 생각해요. 비행기를 폭파한다든가 납치한다든가 이거는 정보를 이용하자고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1990년대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은 전자 주민등록증 사업이라 그래서 등초번, 운전면허증, 심지어 의료보험증, 인감까지 집어넣자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된 게 당신은 몰랐지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개인정보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받는 거. 그래서 결국 실현이 못 됐죠, 이게. 비슷하게 우리 군이 이제 군복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북한에 그 군복이 다 넘어가. 저는 아직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뭔가를 또 이제 준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임무 3가지 나왔거든요. 네. 3가지가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고 뭘까? 부부로 위장한 간첩에게 김정일이 특별히 내린 지령인데 서울의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법을 가져왔어요. 야, 지하철 사실 수백만 명씩 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위조 주민등록증 가져와라. 서울의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법을 가져와라. 이게 사실 진짜인 거죠.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안을 찾으라는 김정일의 지령. 자,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텐데 하지만 김정일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령이었습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에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던 북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철도청과 서울 지하철 공사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정간첩으로서 암약을 했던 심정웅이라는 고정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서울 김포에서 태어났어요. 김포에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간첩을?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북측으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어머, 어떻게 중학교 때? 오촌 당숙이 벌써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던 고정 간첩이었어요. 삼촌이 설득을 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삼촌과 함께 월북도 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오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은 철도가 정말 중요하다.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통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철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준비를.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철도청에 취직을 해요. 야, 영화 같다. 철도청에 취직을 하다가 다시 지령이 또 내려와요. 지하철이 중요하다. 어머나. 그래서 1984년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취직을 하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11개 역사와 터널 구간 설비를 관리하는 동작 설비 분소입니다. 설비 분소장 55살 심정웅 씨. 이 사람은 무려 40년간이나 북한의 지시에 따라 암약해온 고정간첩 철마산 66호였다고 국가안전기획부는 밝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을 밝혔으니까 힘들어 좀 느끼지 않고. 심 씨는 특수부대 장교로 근무하는 아들로부터 폭발 관련 재료와 장비까지 가져오게 한 뒤 은닉해온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최정남 부부 간첩과 6차례 만나 지하철을 마비시킬 집수정과 변전실 위치를 보고하고 전쟁 발발 시 접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의 철로가 침수되면 지하철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하가 침수되지 않게끔 배수하는 집수정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집수정 장치의 설계 도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거 무섭다. 집수정 장치를 고장시켜서 이 지하철을 침수할 수 있을 작전에 대해서 동국에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했다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안 나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다 뭐 지금 부부간첩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암약을 하면서 활동했던 고정간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시크릿 코드 처음에 나왔던 4,591명, 그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얼굴로 또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간첩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간첩 사진입니다. 당시에? 네, 당시에. 여기 보시면 진짜 사진이에요. 그냥 관광객. 관광객. 예. 그냥 아저씨, 아주머님 그냥. 와, 진짜 평범하다. 그냥 아저씨야. 간첩인 줄 모르고 사진 보면 진짜 지금 들어온 탈북자 모습. 그러니까 하나 금방 졸업한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간첩 활동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남포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정말 그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드시는 아저씨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고 심지어 코도 새빨개요. 왜요? 술을 많이 그렇지. 의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의심이 전혀 안 되는 인상들인데. 간첩 일이라고는. 예, 근데 그거를 바로 북한이 노립니다. 야, 요렇게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제 거제도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조선 적응기관이라고 20일 동안 대한민국 관광지들 이제 다니면서 투어를 시킵니다. 저것도 지금 적응 기간이에요? 예, 이게 적응 기간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네. 네. 또 부부가 따로 찍었어 사진을. 아니 서로 찍어준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 말하는 것도 사실 그때 위험한 그렇지. 어쨌든 이들은 지금 관광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예요? 택배. 저거 뭐예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꺼내줘. 술탄? 사제폭탄? 뭐지? 무서워. 이걸 왜 꺼내? 자, 이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들이? 공방만 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구통 안에 있구나. 권총. 소음기까지 달았네. 이건 뭐예요? 화장? 립스틱. 립스틱. 한국에도 많은데. 그리고 만년필. 뭐예요? 수류탄. 무서워. 그리고 그건 뭐지? 기밀 문서. 뭐예요? 백지인데? 왜 백지 있잖아. 총이랑 총알 빼고는 다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저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에 바른 립스틱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런 립스틱이 아니라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그런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바르는 앞쪽에 그 립스틱의 앞쪽을 물면은 거기서 이제 청산가리가 나와서 자살용? 네, 자살용인 거죠. 립스틱을 쓰는 이유가 일단 입으로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립스틱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옷깃에 많이 숨겼다고 해요. 김현희 씨가 잡혔을 때도 동행했던 남자분은 옷깃에 독약을 넣었다가 바로 물고 자살을 했지만 김현희 씨는 실패를 했고 근데 그런 방법들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다 알아채가지고 체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해요. 어떤 것도 입에 넣을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손목을 포박하는 게 이제 그때 이후로 나왔다. 우리 현주 씨 있잖아요. 그분들 올 때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엄마가 꼬매서 면도칼하고 쥐약을 넣어줬던 거예요. 저도 우리도 쥐약 갖고.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잡혔을 때? 예, 잡혔을 때 솔직히 칼은 내가 뭐 끊을 것 같고 그냥 확 마셔버리려고. 순간적으로. 이게 아무튼 간첩들에게는 여러모로 사용될 수 있는 독극물이 있었다. 그 만년필도 이제 호신용 뭐 이런 걸로 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총이 됩니다. 총이 된다고? 예, 만년필 뚜껑을 열고 이제 그 두 바퀴를 돌리면 탄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앞에 3m에 있는 이 나무 판자 간통이 될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서울대 입구 등산로 바위밑, 경주시 민속공익촌 야산, 경주 시외버스 물품 보관함, 강화도 만산 부근 묘소 비석 밑에. 이 장소들의 공통점 뭘까요? 산을 좋아해요? 기가 좋아. 이 기가 좋은 곳에 이들 간첩 부부가 무언가를 숨겨둡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상자. 이 상자. 이게 하나만이 아니었어.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이나 약속된 장소에 매설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공원 입구. 그러니까. 관악산 근린공원 정상 바위 밑에 시민들이 노상 다니고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곳에 이들 부부가 거제도에 들어온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간첩 장비들을 다 매설합니다. 이런 걸 이제 드보크라고 하는데 간첩들이 자신들이 첩보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감추어 놓고 또 서로 공유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산속 깊이 숨겨놓는 것보다 차라리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산속 깊이 들어가면 의심받잖아. 그렇죠. 거기 왜 가 혼자 갑자기 영락 없는데 그냥 가다가 슬쩍 쭈꼬만 빗나가가지고 슬쩍 파가지고 물 한 잔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 주민들의 산책로와 운동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관악산의 한 산자락. 밀집된 주택들이 바로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봉우리 정상의 이 커다란 바위 밑이 북한 공작원들이 무기 등 각종 공작 장비를 숨겨놓은 이른바 드보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저걸 찾은 거예요? 이야, 대박이다. 공작 장비 발견 당시 이곳은 솔잎과 낙엽으로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넓적한 바위를 드러내자 권총과 무전기 등 각종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간첩 활동 방지를 위해 총기의 일련 번호까지 삭제했습니다. 은색 만년필로 보이는 독침 속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어 인체에 대고 뚜껑을 누르면 사람은 즉사합니다. 최신 메모리식 무전기는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티타늄으로 제작돼 가볍고 보안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송신 거리도 멀어 안방에서도 대북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소름 끼친다. 형 설명서까지.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뭐에 쓰는 거야? 이거는 뭐 메모하려고. 유서. 유서? 유서 아니에요? 이거 어디요? 빛에다가 이렇게 보면 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맞아요. 북한 출신이라면 이게 제가 오늘 화장품 분위기인데. 죽는 거 북한 아니야?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북한 간첩들이 사용했던 무기, 약물이에요. 이게 이거를 종민 오빠가 한번 그 종이에 뿌려보세요. 제가 네. 진짜 약물. 아이고 위험한 약물을 종민이한테 맡겨. 진짜예요? 뭐야? 뭘까? 근데 여기다 내 방향. 진짜? 내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야, 지금 뭘 소리야? 이거 뭐야? 뭐야 나와? 까매요. 뭐야 까매요. 야, 지금 뭘 소리야? 이거 뭐야? 뭐야 나와? 까매요. 뭐야 나와? 까매요. 야골 나온다. 어머 글 난다. 야골 나온다. 어머 글 난다. 대박.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돌려봐. 요즘 잡아주세요. 요즘 잡아주세요. 너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뒤집어. 뒷편이어서 뒷편. 저쪽으로 나왔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닐까? 아는데? 아까 맞네. 아까가 맞아. 너 너무 저기 서 있잖아. 종민이 여기 있었어? 뭐 있어? 저 문제가 종민이가 다 뿌렸어. 양을 다 썼어. 양을 다 썼어.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부부 간첩.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만반의 준비라니요. 정말 어설픔에 그쳤습니다. 이 부부들이 뭘 했냐면은 일단 거제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다음 지령이 이제 마금 삼운천. 이제 그걸로 가라라는 지령을 받았나 봐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돈 1,000원을 내요. 냈는데 2명 요금이 960원이었어요. 그러면 4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슬러 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서 있던 거죠. 옛날에 어떻게 했지? 돈통 있었나? 옛날에 이렇게 돈을 지폐를 넣으면 운전사가 찍 하고 근데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돈을 낸 다음에 옆에 잔돈통이 있었대요.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거스름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고 옆에서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고 기사는 쳐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탔는데 자기 내릴 때 이걸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그 한 개 정거장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줄은 모르고 북한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이제 내 여기겠거니 하고 누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눌러서 문을 열면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고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고. 한 3번째 반에 이제 기사 아저씨가 맞죠? 쫙 문 열는데 또 안 내리니까 좀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3번째 내려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 표 이렇게 역전 이름을 쭉 쓴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그 앞에 딱 난간을 찍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 둘 내릴 때까지 그거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 뒤에 앉으세요. 자리 많은데 앉으세요. 안 됩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해야만 앉고 그렇지 않으면 딱 거기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국 나가면 지하철 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맞네. 그래. 또 한 번 이 부부가 실수를 했는데 왜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 빌딩 지하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이 부부가 시킨 게 메밀소바를 시켰어요. 맛있겠다. 메밀국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보통은 면을 들어서 적셔서 장국에 찍은 다음에 면만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고 멀뚱멀뚱 있다가 장국을 그 대나무 판 국수에 있는 거기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 간장을 장국을 간장을 여기다 부은 거야. 여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흐르고 바지도 적시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메밀소바가 북한에서 그렇게 낯선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냉면 아니에요, 냉면? 메밀국수라는 게 북한에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평양냉면이고 또 메밀.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먹는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육수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도 북한에서 먹었던 그 메밀국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에 익은 메뉴다 보니까 메밀국수랑 간판보고 그냥 들어간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또 실수한 게 있다면서요? 또 실수한 게 이게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던 게 아기 기저귀랑 생리대 둘 중 안에서 이걸 되게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를 이 여자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물론 평양에서는 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언니가 출산을 했다길래 아기 옷을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언니가 자기를 놀리냐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기 옷이 아니고 제가 산 게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한도 21세기, 한국도 21세기인데 이게 북한하고 너무 다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간첩도 발전된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 부분은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울산의 커피숍이요. 왜 자꾸 가지 말지. 가지나 말지. 그때 이제 울산연합의 간부 정모 씨를 포섭하기로 울산연합. 네, 그 한 커피숍에서 1차 접선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린 공화국에서 왔어. 우리한테 공화국이라는 건 어떻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야? 10년 동안 뭐 배운 거야? 사실은 이제 그때도 그렇고 북한은 계속 이와 같은 공작을 펴는데 북한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친북 단체들을 포섭하는 게 북한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목적으로 울산연합의 그 정모 씨도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 공화국으로 너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미 이거는 설득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요만큼만 건들면 올 거다. 올 거야. 너무 건들면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착각인데 아마도 사상 교육을 그렇게 받아나 봐요. 남한 내에 우리 김일성 장군님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수많은 있다.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확실하고 우리 편이다. 너무나 믿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낯설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표준어를 공부하고 왔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북한 사투리를 썼다는 거는 오히려 남한 사투리를 우리 남한 말을 쓰면은 안 믿을 것이다. 우리가 공화국에서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약간 북한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 정모 씨 이제 그 울산연합의 정모 씨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안기부의 덫이다. 북한 갈까 안 갈까 간다 그러면 바로 이 차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요. 정모 씨가 왜 올라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기부의 공작에 걸린 것 같다. 안기부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안기부 입장에서부터 황당한 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기자들 보고 쉿 엠바고 이거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가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보도를 막았어 안기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기부가 딱 봤을 때 촉이 온 거예요. 간첩이다 진짜.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던 이 두 부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이 부부 간첩이 약속한 다방에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대박이다. 커피숍에 나타나는 그 순간 커피숍에 앉아 있었던 커피를 마시던 30명이 일제히 총을 들고 대박 사건. 진짜? 짱마. 이게 실화예요? 잡혔네. 3개월 만에 잡힙니다. 이번에 붙잡힌 최정남, 강현정은 국내에서 체포된 최초의 부부 간첩입니다. 북한에 남혁이라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이들은 북한이 최근 양성하고 있는 이른바 새세대 엘리트 공작원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월세방을 얻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고정 간첩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물을 포섭해 대동 월북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4차에 걸쳐 중국 현지 적응 훈련까지 이수한 최정예화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3개월 만에 이렇게 잡혔는데 잡히면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강령? 잡히면 무조건 자살해. 잡히기 전에 자폭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상대방 적군이 내 몸을 터치하는 순간에 죽지 않으면 변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북한 사람 아니라고. 그게 원래 스파이지. 원래 스파이 다 그래요. 이게 강현정 씨가 검거 후에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야 되는 강현정 씨가 돌아오지 않아요. 불안해진 우리 측에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이미 강현정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청산가리, 액화가스를 흡입하고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잡힌 지 사흘째 만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 남편인 최정남 씨는 전향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아들 남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그 부부가 간첩으로 떠나게 되면은 그 애는 자동적으로 만경대 혁명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웃 깊은 혁명의 성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 우리 수령님들께서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우시고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시는 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옥수수다 뭐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수는 많지. 그럼요.